1618년 프라하 성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사건이 유럽을 30년간의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8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놀랍게도 민간인 사망자가 군인보다 7배나 많았습니다. 총알보다 굶주림이, 전투보다 전염병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죠. 종교와 정치가 뒤엉킨 이 전쟁은 어떻게 유럽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을까요? 보헤미아의 한 여성이 프라하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개신교 반란 지도자들의 목이 하나씩 떨어지는 처형 장면을 목격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요한계시록을 펼쳤습니다. 17세기 초 유럽을 휩쓴 30년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갈등 중 하나였습니다. 20세기에 기계화된 무기도 없던 시절, 오직 창과 칼, 그리고 지탱하려면 받침대가 필요할 정도로 무거운 머스킷 총만으로 최대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 전쟁이 이토록 파괴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단순히 군사작전이나 정치적 협상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직접 전사한 사람들보다 기아와 질병, 경제 붕괴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았으니까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교회 문에 95개조 논제를 붙인 순간부터 종교개혁은 유럽을 종교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영국에서 보헤미아까지 대륙 전체의 정치 세력들이 교회 교리와 정치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1555년이 되자 거의 모든 사람이 종교 전쟁에 지쳐버렸습니다. 그해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는 독일 루터교 제후들과 아우크스부르크 화약을 맺었습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했어요. 그 영역의 종교는 그 군주의 것이라는 개념이었죠. 한동안 이 시스템은 제법 잘 굴러갔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큰 속주가 아니라 몇 평방마일에 불과한 소규모 영지들로 이뤄진 복잡한 연방체제였으니까요. 각각의 통치자들은 모두 제국 의회에서 투표권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약에 치명적인 빈틈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루터교도들조차 이단으로 여겼던 다른 개신교 집단들, 특히 칼빈주의자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종교적 보호가 없었기에 루터교 통치자 아래 살고 있다면 그들의 안전은 전적으로 해당 통치자의 관용에 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1618년 보헤미아에서 폭발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신성로마 황제는 보헤미아에서 개신교 권리를 확대해왔습니다. 그런데 1617년 신성로마 황제 마티아스는 병약하고 후계자가 없었기에 죽기 전에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보헤미아 영지들은 마티아스의 사촌인 페르디난트 2세를 마티아스 사후 보헤미아의 다음 왕으로 선출했습니다. 문제는 페르디난트가 제국 내에서 개신교를 뿌리 뽑고자 하는 강경한 가톨릭 신자로 악명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게 문자 그대로 창밖으로 날아갔습니다. 페르디난트가 자신의 부재 중에 보헤미아를 다스리기 위해 강경한 가톨릭 총독 2명을 보냈을 때 보헤미아 개신교도들이 프라하성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30년 전쟁이 시작됐고 종교 갈등이 이미 끓어오르던 보헤미아 전역으로 반란이 번졌습니다. 마티아스가 죽고 페르디난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하면서 제국의 다른 개신교도들 사이에서도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1620년 11월 8일 2만 7천 명의 가톨릭 군대가 프라하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는 건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낮은 언덕에 위치한 15,000명의 보헤미아군 뿐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4,000명이 죽었고 페르디난트는 정복자로서 프라하에 입성했습니다. 페르디난트가 조심했다면 이 갈등은 지역 차원에 머물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랜 취미인 제국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프리드리히 5세는 기술적으로 팔치의 선제후였고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에 투표할 수 있었으니까요. 페르디난트는 보헤미아 반란 동안 많은 루터교도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제국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스페인 군대를 포함한 가톨릭 군대가 팔치로 진군했을 때
상황이 정말로 꼬이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에 지역 갈등이 유럽 전체를 전쟁으로 끌어들인 것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치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17세기에는 민족주의가 아직 초기 단계였고 종교적 이념이나 가족 유대 또는 돈이 애국심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각각의 국가보다는 각 국가의 주요 가문을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은 그들이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을 모두 지배했기에 프랑스를 포위했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페르디난트는 자신의 영토를 가톨릭 왕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계획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던 교황조차도 결국 그 전망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교황도 작은 이탈리아 왕국들의 영주였으니까요. 프리드리히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 독일 영토에서 개신교 대의를 되살렸습니다. 덴마크가 개입했고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4세는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독일로 진군했습니다. 다만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개신교 유럽의 구세주라고 선전하는 팸플릿과 연서를 들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그들의 땅을 가로질러 행군하며 싸우는 수많은 군대들의 결과에 대해 현명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갈등에 참여한 군인의 대다수는 급여를 기대하고 입대했던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핵심은 이 모든 국가들이 군대를 모집했지만 안정적으로 보급하거나 급여를 지불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급여가 없는 군인들은 때때로 정당성의 가면을 쓰고 도시에 몸값 요구서를 보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산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악명 높아졌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는 군대가 포위된 도시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훔치고 민간인을 고문해서 재산을 숨긴 곳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처음에 항복을 거부했던 도시가 함락되면 며칠 동안 약탈당할 거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마그데부르크의 함락에서 살아남은 한 남성은 집에 들어와 돈을 요구하는 군인들이 대여섯 차례 몰려온 걸 기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졌든 모든 측면의 군인들이 자주 급여를 받지 못하고 보급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살 길을 찾도록 내버려졌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대가 땅을 반복적으로 행군하면서 발생한 모든 약탈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치명적인 기근이었습니다. 남부 독일의 1624년 굶주림이 새벽에 그 남자를 맞이하고 해질녘에 그와 함께 누웠습니다. 전쟁 전에도 추운 날씨 때문에 수확이 나빴습니다. 그런 다음 황제가 와서 땅을 점령하고 용병들에게 지불하기 위해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주기적인 기근은 17세기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극단적인 날씨나 곤충 감염, 식물 질병 같은 자연 현상이 수확에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30년 전쟁에 많은 것처럼 굶주림 자체가 전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17세기는 중부 유럽의 흉년이 든 시기였습니다. 소빙하기의 중심부에 위치해 불확실한 이유로 북반구의 기온이 몇 도 떨어졌으니까요. 그런 다음 키퍼와 비퍼 시대가 왔습니다. 유럽 역사상 가장 믿을 수 없는 경제 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는 단일 통화가 없었습니다. 남부 독일은 은화와 금화를 선호했고 북부 독일에서는 두 가지 다른 동전을 사용했는데 둘 다 이론적으로는 페니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생산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국가들이 포기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 동전을 수입했습니다. 1500년대 후반에 일부 가치가 떨어진 외국 동전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금화와 은화에 예상보다 귀금속이 적게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국의 사람들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금화와 은화를 가치가 떨어진 동전으로 계속 교환했기에 국가 전체가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통치자들은 모든 걸 균등하게 하려고 자신들의 동전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1609년까지 제국 은화의 가치가 20%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주화가 문자 그대로 은과 금의 무게만큼 가치가 있다는 경제 시스템에서 이 두 가지 전술은 모두 위험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게 어디로 향하는지 보였습니다. 최소한의 제국 감독을 받는 많은 도시 조폐국들이 이미 주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반란 이전에도
보헤미아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했고, 그 후에는 추방된 개신교 귀족들을 대체하려고 데려온 가톨릭 귀족들이 이걸 본격화했습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각 주가 이웃에게 나쁜 동전을 던지고 이웃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은 동전을 다시 가져와 가치를 떨어뜨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바닥으로의 경쟁이 됐습니다. 그 결과 통화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빵 가격은 특히 끔찍했습니다. 한 군인의 일기에 따르면 45개의 은화로는 빵 2개만 살 수 있었고, 대학 도시의 신학생은 빵 한 덩어리가 금화 1개와 맞먹는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제국의 칙령으로 마침내 1623년에 환율이 고정됐지만 상인과 거래상 같은 도시화된 계층은 식품 가격이 8배로 오르면서 파산했습니다. 부유한 개신교 장인과 기술 노동자 계층이 개신교 도시로 도피하면서 의사, 변호사, 상인, 건축업자가 부족해졌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량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더욱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수녀들이 고아들을 수녀원 부지로 몰아넣고 지나가는 군인들에게 음식을 구걸하는 모습, 풀과 고양이, 개를 먹으려는 가족들, 도시에서 사라지는 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배고픈 병사들이 말을 절뚝거리게 하거나 독살해서 도살했고, 포위 공격이 갈등의 특징이었기에 수비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보급품이 바닥났습니다. 군대가 마을에서 마을로 행군하며 원하는 걸 가져가는 동안 그들은 종종 뒤에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패스트와 역병, 그리고 죽음 말이죠. 창백한 말을 탄 기수가 오고 그의 희생자들은 다른 기수들보다 더 많은 이를 죽일 것입니다. 1632년 12월 17일 작센의 류첸에서 스웨덴 왕 구스타부스 아돌푸스가 발렌슈타인과 파펜하임과 짙은 안개 속에서 전장에서 싸웠고 개신교도들이 승리했습니다. 제국의 작센 침공은 중단됐지만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30년 전쟁이 왜 그렇게 파괴적인 것으로 판명됐는지에 대한 탐구에서 마지막 요소에 왔습니다. 기근과 매우 비슷하게 질병과 전염병은 17세기 삶의 흔한 특징이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기에도 열악한 위생시설이나 무역망을 통해 유입된 질병의 급증으로 인한 지역적 발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7세기에 군대를 집결시킬 때 대부분 낯선 사람들, 즉 면역력이 없는 고립된 마을이나 작은 마을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모았기에 도시 지역이나 교통량이 많은 무역로의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텐트, 노천 변소, 오염된 물 공급원, 가난하거나 오래된 음식 같은 비위생적인 군사 생활 환경이 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헤미아 반란에서 독일과 스페인의 제국군이 보헤미아로 진군해서 외부에서 새로운 질병균주를 가져온 후 전쟁이 진행되면서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왔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용어는 많은 군대가 해외에서 모집된 용병이었기에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더 많은 군대가 개입하면서 전염병의 물결은 점점 더 치명적이 됐습니다. 발진티푸스와 이질은 갈등 내내 상당히 온건한 수준으로 존재했고 1625년과 1626년에 흑사병이 두 군대와 시민을 휩쓸어 여러 저명한 장군을 죽였습니다. 1632년 구스타부스 아돌푸스 왕이 스웨덴을 개입시키면서 상황은 정치적, 의학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병력이 더 많아졌고 외국 동맹군이 더 많아졌으며 전투가 더 커졌고 군대가 같은 지역을 계속해서 진군했으니까요. 흑사병이 폭발적으로 퍼져 신성로마 제국의 영토를 휩쓸었고 주민들이 신비한 감염을 피하려고 하면서 마을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전쟁이나 군사 약탈 때문에 피난민이 된 사람들이 인근 도시에 늘어나 위생 위기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염병과 함께 발진티푸스와 이질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흑사병은 1633년에 주요 전략적 결과를 초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군대는 적과 싸우는 대신
알프스를 건너 라인란트를 공격하려고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격했습니다. 그렇지만 흑사병 때문에 11조를 냈습니다. 2년 후 프랑스 군대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30년 전쟁의 사상자 수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부차적 갈등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 기록은 종종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 사망 기록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전쟁 중 사망자의 무려 64%가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1636년 5월 7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룬델 백작 토머스 하워드는 낯선 나라에 있는 영국인으로서 찰스 1세의 명령을 받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라인강을 따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배 여행에서 정확히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보호를 위해 머스킷병을 고용하고 남쪽의 험난한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지평선 너머로 대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마을 이름이 새 교회로 번역되는 걸 알아차리고 교회와 여러 집이 있고 불탄 집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멀리서 총소리가 어두워지는 숲에 울려 퍼지고 해가 지고 가장 가까운 마을은 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머스킷병 순찰대가 있고 하워드의 하인들이 불탄 집에서 끌어낸 목재로 그의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집들은 모두 비어있고 영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하워드 자신이 작은 교회에 가서 이중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약탈당하고 제단과 신성한 이미지가 찢어지고 더럽혀져 있었고 그가 묘지로 나갔을 때 그는 짐승이든 인간이든 청소부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긁어내는 걸 봤습니다. 하워드의 설명 또는 오히려 그의 비서의 설명은 질감과 세부 사항에서 독특합니다. 사건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황이 시작되면서 신성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일들이 있었고 공황은 종종 이상한 곳으로 갔습니다. 30년간의 갈등으로 지친 건 제국에 사는 민간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참여 국가도 재정이 바닥났고 많은 참가자가 군사력을 확장하고 국고를 고갈시켰으며 국내 세금 인상에 따른 반란을 진압해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640년대 중반까지 전쟁은 공평한 교착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보헤미아 반란이 덴마크를 무너뜨린 후 사망하거나 작센이 페르디난트와 평화를 맺었을 때 강대국이 더 이상 학살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각 지점에서 한쪽은 항상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서 계속해서 군대를 고기 분쇄기에 넣고 손실을 메우는 게 더 나았습니다. 1643년 베스트팔렌의 대표들은 스페인, 스웨덴과 덴마크, 바이에른과 브란덴부르크의 신성 로마 제국의 외교관들을 모았습니다. 수년간의 협상과 정치적, 종교적 논쟁과 거래 끝에 그들은 마침내 유럽이 본 적이 없는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왕국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고 끝없는 갈등으로 모든 참가자의 재정과 인력이 고갈됐습니다. 30년 전쟁이 종교를 중심으로 한 갈등으로 남아있는 한 악마를 병 속에 다시 넣는 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634년에 붕괴되기 시작한 갈등이 거의 20년 동안 진행되면서 페르디난트 황제와 개신교 작센주의 대표들이 프라하 성에서 만나 원래 신성 로마 제국을 분열시킨 종교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대부분의 제국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고 프랑스 내에서 개신교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이처럼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진 30년 전쟁은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태동하는 계기였죠. 그 후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재앙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대의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